정말 답답하고 힘든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함을 시원하게 뚫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매주 목요일 만나는 분이죠.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말 요즘 시장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듭니다. 네, 미국 FOMC 결과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왜 이렇게 힘이 없나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요즘 다 미국 시장을 떠나야 된다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건 진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좀 안 좋긴 한데요. 그래도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실 오늘 언론을 보니까 하루 종일 FOMC 얘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FOMC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포인트는 FOMC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테이퍼링 했다, 금리 뭐 인상이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FOMC에서 건질 건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파월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내년 2분기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매월 150억 달러 테이퍼링 금액을 하면서 파월이 이런 얘기했죠. 이게 우리가 이제 경제 상황을 보면서 이 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 그 정도로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테이퍼링 얘기를 많이 할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보는 건 뭐냐면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이 선거라는 건 뭐 이길 때도 있고 지는 것도 있고 막 그러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빨리 왔잖아요. 네. 그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그렇죠. 아, 저는 1년 차에 이렇게 막 역풍이 도는 건 네. 깜짝 놀랐어요. 아마 바이든도 당했을 거예요. 민주당도 당했을 거고. 그럼 공화당이 더 당하겠죠. 네. 트럼프를 쳤는데. 결과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버지니아 네.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했어요. 그렇죠. 공화당 주지사가 이겼어요. 네. 그것도 큰 차이로. 그러니까 뉴저지는 약간 박빙으로 이제 이기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그 정책이 다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있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을 후퇴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대안 정책을 고민한다 그랬고요. 제가 이 시간에 들어와서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데 네. 이 3조 5천억짜리 사회 보장 기금, 예. 그러니까 복지 법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1조 7천억 달러 확 삭감했어요. 아직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수정해서 바이든이 이제 공화당을 이게 의회에 넘겼죠. 그러면 이거 하면 3조 이하로 확 떨어지잖아요. 1조 5천억, 1조 7천억이면 3조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월 3일 날까지 부채 한도 협상을 연기했던 거 이런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정, 지금 뭐 버지니아 선거를 보면 민주당도 공화당도 이제 정책이 이제 수정해야 된다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공화당도 12월 3일 날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은 통과시켜 주겠죠. 왜냐하면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복지 예산도 깎았고, 그렇죠.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소득세 인상도 좀 후퇴시켜 놨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어제 유가가 3% 떨어졌거든요. 네. 아시죠? 근데 오펙 회의가 지금 있는데 지금 버지니아 그 선거 패배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또 인플레이션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형태 있으니까 미국에서 압력을 넣겠죠 또. 그럼 오펙에서 압력 넣는다고 해서 뭐 대규모 증산하겠어요? 작년에 굉장히 죽다 살았는데, 그러니까 액션은 취하겠지만 잘 떨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유가 떨어져도 급속하게 떨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왜 이 선거를 되게 중요한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파월은 어차피 제 연임 될 것 같고요. 어제도 그 코멘트 하는 거 보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음번 레이럴 브레이넌트 이 사람은 굉장히 규제를 강화시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제 파월이 우리가 좀 보고요. 그리고 뭐 테이퍼링 금액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 좀 지속될 것 같고요. 일시적이지만 일시적으로 예상된다라는 표현을 바꿔가면서 조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파월을 굳이 여기서 리스크를 감내하고 연임을 안 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파월의 입장에서 보면 연임이 됐다 치면 지금처럼 완화 정책을 취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막 올라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에 있는 데다가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거는 분명히 파월이 어제 그런 얘기했다고요. 공급망 병목 현상이 내년 2분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한국 증시하고 미국 증시하고 가장 디커플링 되는 이거잖아요. 네.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2분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미국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테이퍼링 이슈도 있죠.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있죠. 물가 뭐 약간 이제 고점은 작겠지만 성장성 떨어지죠. 그러니까 S&P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실적 전망치는 내년 1분기, 2분기 계속 떨어지잖아요. 특히나 공급망 병목 현상에 들어가 있는 자동차, 반도체, IT 이런 거 다 떨어진다. 그럼 쉽지 않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코스피는 박스권은커녕 2,900에서 3,250 제가 지난번 이거 못 네.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예. 크고요. 그다음에 저는 3,030에서 3,050을 돌파해야지만 이게 3,250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못 돌파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내년 2분기까지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연말에 배당 이슈가 있어서 뭐 지금 형태에서 PBR 단계까지 내려왔고 이렇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은 나오겠죠. 근데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은 더더욱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참 힘든 장이다. 그러니까 양도세 이슈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든 장이다. 왜? 양도세 이슈가 없어져 버리면 정책 관련주라도 움직일 텐데 네. 지금 양도세 이슈 때문에 정책 관련주도 못 움직여요. 예. 그래서 참 연말까지는 쉽지 않은 장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FOMC 회의가 다소 비둘기파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우리랑 관계없다. 예, 관계가 없고 예. 또 공급망 병목 현상이 2분기까지 지속이 될 수 있고 또 버지니아주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다 보니까 정책이 또 변화해야 된다는 위험 그렇죠. 부담이 있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 이렇게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더 어렵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연말까지 어떤 업종,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드릴까요? 아니면 네. 방송용 멘트로 얘기를 솔직하게 해주셔야죠. 괜히 물어보신 거죠. 그래요? 네. 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말까지 가는 종목 어떻게 찾아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막 이런 그런 묘한 압박감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양도세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어차피 연말까지 가봐야 그냥 낙폭화된 기습 반등이잖아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잘 갔던 제가 8월 달부터 계속 했던 정책 관련주는 양도세 이슈에 걸려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연말까지 먹어도 약간 쥐꼬리만큼 먹을 건데 그게 무슨 힘을 쓰고 막 있을까요? 근데 그래도 연말까지 가는 종목 찾아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그래도 뭐 낙폭과대주가 배당 매력이 있어서 올라갈 수 않겠습니까? 이건 소위 얘기하는 그냥 제 방송용 멘트고요. 그러면 예. 저한테 대표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표님이 매매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얘기하면 저는 양도세 이슈 피해서 내년에 정책 관련주 승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항상 빅 트렌드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빅 트렌드는 정책 관련주예요. 근데 이 정책 관련주가 연말까지 양도세 이슈 때문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묶여있는데 뭐 정책 관련주가 빅 트렌드인데 이걸 묶여있다고 해서 돈이 되나요? 안 되지. 그리고 틈새 테마는 낙폭과대주예요. 지금 뭐 PBR 1 이하로 내려가 있는 종목. 근데 이런 종목들은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까지 병목 현상 묻혀져 버리면 올라가더라도 쉽지 않아요. 제가 요걸 좀 먹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삼성전자 8만 원대 초반까지가 맥스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 내년을 대비해서 빅 트렌드인 정책 관련주를 좀 사고 싶은데 이게 이 양도세 이슈가 있다 보니까 12월까지 묵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작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고 단타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내년에 이 정책 관련주에서 굉장히 큰 시대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에 잘 갈 수 있는 정책 관련주를 차라리 11월, 12월 달에 발굴하는 게 어떨까요? 미리 선점을 하자. 그러니까 예. 일단 공부를 하는 거죠. 발굴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연말까지 갈 종목 찾아내 이렇게 하면 저는 그건 사실 자신 없고요. 내년에 상반기에 갈 수 있는 정책 관련주를 제가 발굴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종목들은 이게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이자 비용이 높아지면 이게 이제 이익 전망이 계속 떨어져요. 반도체로 그렇고. 근데 지금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선업종하고 건설업종은 턴어라운드 알고 이게 엄청나게 많이 있고 유보도 많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못 가는 거고요. 내년에는 제가 볼 때 건설 기자재 관련주 중에서 시멘트 관련주들이요. 네.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좋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요거 제외하고는 나머지 정책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제가 얘기했지만 뭐 엔터라든지 남북경협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게 또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상반기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신다면 정책 관련주로 또 가야 된다. 근데 연말에 양도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쉬었다가 그냥 내년에 잘 갈 수 있는 정책 관련주를 그냥 발굴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지금은 건설조선 쪽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업종을 좀 보고 IT 이런 거 또 셀트리온은 이번 주에 20만 원 무너졌거든요. 옛날 같으면 막 달라붙어야죠. 네. 와, 저는 못 사겠어요. 음. 기대 수익률이 적어서.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뭐 제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틀려도 저는 소신 있게 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솔직한 방송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내년을 좀 바라보면서 정책 기대감을 갖고 갈 수 있는 턴어라운드가 될 만한 업종을 좀 찾아보자, 대비를 해보자라고 하셨네요. 자, 오늘도 A1 리서치의 조일규 대표와 함께 시장의 전략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